다음 설날, 백풍이는 한풀을 산 아래로 데려가기 위해 특별한 여행을 떠났고 천상종의 모든 스승과 제자들은 즐겁게 모였습니다. 한편 영주국 연회에서 새 전하가 차례차례로 용왕에게 선물을 바쳤고 용왕은 풍찬가와 신하들에게 포상을 하여 서한왕이 될 운명을 정하고 후계자가 될 기회를 완전히 놓치게 되었다. 그 직후 풍란이는 대용의 수로를 건설하는 모든 방법이 담긴 두루마리를 내놓았는데 이는 영주를 강하게 만들고 수자원 보호가 성공하면 나라의 재산이 번영할 것입니다. 군대와 말, 용왕은 매우 기뻐하며 복난서송과 달주에게 상을 주었는데 이는 과거의 후계자를 세운 데 대한 가장 큰 보상이기도 했다. FENGJU는 원래 그녀의 둘째 동생을 기쁘게 생각했지만 FENGJU가 용왕에게 베개를 주었으니 편안히 앉아 쉴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용왕은 기뻐하며 활짝 웃으며 자신을 따르기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앞으로 국정의 고민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급 장관들은 이 말을 듣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들은 용왕이 실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TAE와 EFU레는 JIZHOU 궁전 연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황실은 TAE와 EFU렌이 늙어 겨울을 살아남을 수 없다고 아버지에게 보고했습니다. 사신란 태복은 유시태를 관장하고 왕조를 전복시키기 위해 여러 번 재상들과 결탁하여 이 사람을 절대 지킬 수 없었습니다. 지왕은 난태복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 의심하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유주국 연회를 돌아보며 화출랑 공주는 유왕에게 직접 선물을 바쳤는데 보상을 바라지 않고 눈 깜짝할 사이에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고 한탄했습니다. 내년에 결혼하면 가족과 재회하기 어려울 것이다. 유왕은 특히 딸을 좋아하고 그리워했으며 멀리서 결혼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공주와 결혼하려면 유주에서 오랫동안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몇 년, 여러 번의 방문 끝에 우무원은 마침내 펑주를 만나기로 했고 펑주 역시 자신의 아버지가 전성기에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었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아낌없이 알렸다. 이후 WU와 EUAN 이 도움의 손길을 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 WU와 EUAN 은 이후 가문이 왕위 계승권을 위한 싸움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FENGJU는 아버지의 걱정을 덜어주고 싶고 부패를 알아내어 국고의 돈을 채우고 싶었지만 이것이 법정에서 그녀의 지지자들에게 해를 끼칠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이후 WU와 EUAN은 단순히 FENGJU를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을 그에게 제안했습니다. 사람들은 팽 LANXI를 공경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TI의 ENSHU의 ENGMEN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죽을 제공하기 위해 YONGJ와 ENG 거리에 텐트를 쳤습니다. YOUD의 부하들은 극도로 오만하며 가능한 한 빨리 떠나라고 위협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ZHONGLI는 펜 QIW의 증표를 가지고 구조하러 왔지만 실제로는 HEI, FENGXI의 아이디어였고 BAEI, FENGXI는 그의 의도를 매우 잘 이해했습니다. 그날 법정 회의에서 풍주는 세무관리 3명이 800만 냥을 횡령했다는 보고에 참여했고 이에 분노하여 용 관리의 시정을 명령했다. 이 세 사람은 원래 팽주와 같은 세력 출신이었습니다. 웬 RUSONG 팽주가 자신의 팔다리를 자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팽 LANXI는 이후 WU와 EUAN, EJIZHOU 왕조 출신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에 베이징이 팽주 뒤에 있다면 이후 WU와 EUAN은 확실히 FENGJU를 도울 뿐만 아니라 YONGZHOU에서 내전을 일으킬 기회를 잡을 것입니다. 풍주는 급히 용왕에게 국고를 훔치고 장부를 함께 잃어버렸다고 알렸다. 용왕은 분노하여 부패를 바로잡으려고 하던 중 누군가가 국고를 훔쳐가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계획이 반쯤 성공한 것을 본 팽주는 가사부 장관 조 ZHONG이 관련되어 있고 조 ZHONG 이팽 가족의 친척이라는 사실을 이하옹 킹에게 계속 밝혔습니다. 팽 QIWU가 팽렌과 비밀 회해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하옹 왕은 조 ZHONG을 신문하기 위해 감옥에 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펜 QIW는 소식을 받자마자 즉시 HEI, FENGXI를 찾기 위해 달려갔고 조 ZHONG 정직하고 부패가 없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HEI, FENGXI는 펜 QIW에게 팽주가 알아내기 전에 진실을 알아내야 뒤돌아설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래서 그는 그녀가 TI의 ENLAO로 가서조 ZHONG에게 자백하라고 경고하도록 주선했습니다. 뜻밖에도 풍치오는 그날 밤 이무이안의 공격을 받고 파라나략을 먹여 몸에 중독 증상을 일으켰다. HEI, FENGXI는 즉시 BAEI, FENGXI에 와서 자신의 당파에 충성스러운 목사들이 어젯밤 간음자에 의해 살해되었으며 해결하려면 순양과 순음의 힘이 필요한 이상한 독에 시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BAEI, FENGXI의 이유입니다. 돕기 위해서는 월문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백봉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누군가를 구하려던 중 갑자기 그녀를 붙잡고 머뭇거리며 이 사람이 한때 자신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오해를 피하기 위해 말했다. 그러나 BAEI, FENGXI는 그것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았고 펜 QIW를 해독하기 위해 자신의 내부 힘을 손상시키기까지 했으며 HEI, FENGXI는 너무 화가 나서 그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진정된 후 HEI, FENGXI는 배후에 있는 사람의 동기가 단순히 펜 QIW를 독살하여 낸 2인 BI와 EU를 사용하는 능력을 테스트하려는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때 풍치오가 깨어났고 흑봉이와 함께 백봉이가 찾아와 첫눈에 반했다. 풍치오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의 모습을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에 배후에 있는 인물의 정체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동시에 ZHONGLI는 BAEI, JIAEND의 의뢰를 받아 가짜 XU의 ENJI 아울떠가 나타날 무렵 항도의 유명한 이조작 가옹 YZHI가 사라졌다는 단서를 바탕으로 그가 아마도 중 한 명일 것이라고 추론했습니다. 질서의 수호자 HEI, FENGXI와 BAEI, FENGXI는 단서를 찾기 위해 한밤중에 몰래 금고에 들어갔고 여러 사람이 협력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수의 사람들이 행한 속임수에 불과했습니다. 상자 5개를 조용히 꺼낼 수 있었던 것은 아직 실력이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두 사람은 나무틀에서 화염 페인트를 발견하기도 했고 이는 새로운 단서이기도 했다. 이후 WUIUAEN 은펜 QIW의 내실에 와서 그녀의 몸에서 옥석을 제거하고 렌이인 BI와 UE를 흡수했습니다. 그는 혈액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여전히 XU의 ENJI 아울더를 통제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후 WU와 EUAEN 은 YONGJING에 더 오랫동안 머물면서 HEI, FENGYI가 어떻게 상황을 타파했는지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얻은 단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집단이 협력을 잘한다는 것뿐인데 물건을 조용히 도시로 운반하는 방법은 정말 수수께끼입니다. 원래 HEI, FENGXI는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싶었지만 펜 QIW가 가장 먼저 분석했습니다. 그는 설날에 주변 도시의 극단이 베이징에 와서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가지고 공연할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기계가 내부에 숨겨져 있으면 발견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극단은 등불 축제까지 떠나지 않으므로 KUIIN은 여전히 그들의 손에 있어야 합니다. HEI, FENGXI는 자신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즉시 극단의 위치를 찾도록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BAEI, FENGXI와 펜 QIW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HEI, FENGXI의 아이디어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은 시장에 나가서 서로를 위해 머리핀을 고르며 조용히 따라갔고 늘 조금은 쓸데없는 생각을 했다. 종리는 과거에 읽은 동화책을 언급할 기회를 잡았고 그 안에 있는 재능 있고 아름다운 여성들은 모두 위험을 내려놓고 마침내 아름다움을 받아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리는 흑풍이를 위해 가면도 준비했지만 여전히 체면을 지키고 싶어 인정하지 않았다.
BAEIFENGXI의 제안에 펜 QIW는 용기를 내어 마스크를 쓰고 BAEIFENGXI를 따라 까치 달이 된 스팀에 합류했습니다. 이를 본 헤이펑 씨는 뜻밖에도 바이펑 씨를 만나 한동안 그녀와 춤을 추다가 수줍게 급히 떠났고 이는 바이펑 씨를 웃게 만들었다. 다음날 HEIFENGYI는 펜 QIW에 와서 그녀가 BAEIFENGXI가 좋아하는 음식만 준비했다는 것을 알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HEIFENGXI가 NANCHENG의 DAEFU 시어터 2를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BAEIFENGXI는 공개적으로 조사하려면 HEIFENGXI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평민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기술을 배우기 위해 DAFU-KL로 특별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녁에 추리는 장 YUC의 이치이엔지에게 자신의 생각을 물었고 장 YUC의 이치이엔지은 예기치 않게 동의했습니다. CHULI는 너무 기뻐서 자제할 수 없었지만 히로카와는 그에게도 관심을 가지라고 경고했고 CHULI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음날 히로카와는 강우청과 함께 예복을 사러 갔고 히로카와는 고백지를 어디에 두었는지 물었다. 강희는 장 YUC의 이치이엔지의 서점에 있으며 CHULI와 HRERUKEAWA는 이미 준비했습니다. 꾸 BAEIZHI는 YUNFEI의 독자들에 의해 지하 차고에 갇혔습니다. YUNFEI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재빨리 장 YUC의 이치이엔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돌아갈 수 없었고 장 YUC의 이치이엔지만 생각했습니다. 꾸 BAEIZHI는 정의를 추구하는 도서팬 그룹에 둘러싸여 있었고 장 YUC의 이치이엔지은 그 독자들에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장 YUC의 이치이엔지는 오랫동안 도착하지 않아 마침내 전화를 받았지만 전화를 받은 사람은 꾸 BAEIZHI였습니다. 장 YUC의 이치이엔지 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HRERUKEAWA는 CHULI가 현장을 통제하도록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장 YUC의 이치이엔지은 현장에 가고 싶었지만 의사에 의해 중지되었습니다. 꾸 BAEIZHI는 YUAENYUE 서사이어티 가장 YUC의 이치이엔지의 출판 계획을 연기했으며 HIRUKEAWA가 그것을 막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우연히 폭로했습니다. 구백지는 루 원장에게 연락해 실종된 놀이동산을 소개하고 싶어 했다. 장 YUCHENG의 독자들은 특별히 배너를 주문했습니다. 오늘 참석한 책 팬들은 YUAN, YUESH의 설명을 이해했습니다. 이번 위기 홍보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장 YUC의 이치이엔지은 CHULI가 이번 강해가 사라진 놀이공원의 정상적인 출판을 위한 것인지 고백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강우청은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떨어진 구작가라는 이유로 워널서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하기 싫은 일을 많이 했다. 사라지는 놀이공원은 그의 최후의 수단이었다. YUAEN 그녀는 그의 작업에 자신감이 없었고 장 YUC의 이치이엔지은 추리가 그것을 반박할 수 없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HIRUKE의 EWA는 장 YUC의 이치이엔지 이 자신보다 더 자랑스러운 사람이라고 설명했지만 CHULI는 포기하지 않고 장 YUC의 이치이엔지를 위해 책을 출판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히로카와는 추리의 아이디어를 돕고 실종된 놀이공원을 빅 디렉터에게 추천하고 에이전시는 반드시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런 이유로 ZHOUC의 이치UAN과 CHULI는 꾸 BAEIZHI와 약속을 잡았지만 꾸 BAEIZHI는 ZHOUC의 이치UAN을 쫓아내고 CHULI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라오미아오족의 두 코스플레이어가 추리를 찾아와 자서전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지만 추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샤 편집장에게 주 초에 하루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샤 편집장은 핑계를 찾아 내일 오후로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히로카와는 CHULI를 대신하여
장 YUCHENG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장 YUCHENG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면 그녀는 언젠가는 사라지는 유언지를 정상적으로 게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백지가 첫 번째 선물을 가지러 왔고 두 사람은 루 감독을 만나기 위해 실종된 놀이공원을 타고 공항으로 향했다. 뜻밖에도 루 감독이 다시 표를 바꿨기 때문에 두 사람은 다시 린저우로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 도중에 구백지의 차는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 났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도로에 스페어 타이어를 장착했습니다. 뜻밖에도 루 감독은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고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다음날 강과 정은 계약 해지를 논의하기 위해 원의 협회에 왔지만 뜻밖에도 루 감독을 만났고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영화 및 TV 판권에 서명했고 지도자는 사라진 유언지의 출판을 우선적으로 결정했습니다. CHULI는 다시 한번 나 MIAEO에게 고통스러운 반격을 가했습니다. 또 NIAEO는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던 중 CHULI는 오늘이 발렌타인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냐오냐오의 남자친구는 히로카와가 추리를 데리러 오는 것을 보고 그를 태워달라고 부탁했고 추리는 조수석에 앉기 전에 어색하게 두냐오냐오에게 설명했다. 운페이는 책을 좋아한다는 사실이 부끄러웠고 고백지는 그에게 오늘이 발렌타인데이였기 때문에 고백지는 그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추리는 웃으며 발렌타인데이에 비가 내리는 것은 매우 낭만적이라고 말했지만 히로카와는 내일부터 인턴십을 위해 위안회 클럽에 가지 않을 것이다. 추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었지만 히로카와 나오만의 대답을 보고 추리는 분노를 삼킬 수밖에 없었다. 반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 흑봉이는 즉석에서 자신의 노래 실력을 선보였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놀랐고 단장 역시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숨어있는 것이 편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정부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여기가 그들의 매장지예요. 그날 밤 검은 옷을 입고 가면을 쓴 백봉이가 극단 안방으로 몰래 들어갔다. 극단 지도자가 휴식을 위해 그의 방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그녀는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지만 여전히 눈길을 끌었다. 극단 리더는 모두를 헤이펑씨의 집으로 데려가 바이펑씨의 행방을 직접 물었고 그들은 그녀가 공포스러운 표정으로 캐비닛에 숨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황이 위급한 것을 보고 백봉이는 자신이 수희씨 이씨이고 남편이 청암계 유명 배우인 상윤회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들의 아버지는 그들을 막았고 그들은 가명으로 영증에 살았습니다. 마침 다프 반의 누군가가 상윤아이의 이름을 듣고 그와 리 선생님이 사랑에 빠졌고 한 달 전에 도망친 것을 알고 반장은 의심을 포기했습니다. 다음 이틀 동안 바이펑씨와 헤이펑씨는 여전히 사랑하는 척하다가 기와 속에서 구인을 발견했습니다. HEIFENGXI는 연극단을 체포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들은 이미 공모하여 자백을 했습니다. 재판에서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FENGJU가 내 1조 ZHONG을 유죄 판결할 만큼 충분한 증거를 찾았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했기 때문에 백봉이는 아이디어를 내서 그 사실을 한 명씩 보고하지 않은 극단 사람들을 참수하는 척을 했고 극단 지도자는 그 자리에서 공모한 사람을 자백했다. 창고 및 재무부서 책임자인 리무였습니다. 펜 QIW는 BAEIFENGXI를 세상의 이상한 여자라고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과 행동은 예절에 맞지 않았지만 그녀는 남자보다 낫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부러워했습니다. ZHONGLI는 제 시간에 리무를 장악했고 이제 조 ZHONG을 면죄할 장부를 갖게 되었습니다. HEIFENGXI는 책에서 ZHONGLI가 말한 것을 잊지 못하고 ZHONGLI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HEIFENGXI의 생각은 모두 남성과 여성의 사랑의 의미와는 거리가 먼 전장결투에 관한 것입니다. 법정 회의에서 펜 QIW는 절도를 저지르고 국고를 절도한 사람의 신원을 폭로하는 보고서를 이아웅 킹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는 팽주에게 잡힌 탐모 3사람과 공범이었습니다. 그들은 조 ZHONG을 모함했습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은 훔친 국고운을 되찾았습니다.
팽주는 화가 나서 팽QI더 VUU 가조 ZHONG을 변명했다고 비난했고 그녀는 훔친 돈을 돌려주고 비난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팽QI더 VUU는 즉시 증거를 제시했고 리 무의 고백은 매우 기뻐하며 이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풍치우는 사건을 비공개로 조사하라는 신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의 잘못을 조사하지 않고 공과의 균형을 맞추고 풍주와 함께 내무부에서 횡령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단음문의 주인은 우무원에게 오늘의 재판에 대해 보고했다. 봉주는 국문을 떠나 여기로 달려오고 있었는데 그녀는 차 한 잔도 안 되어 도착할 것 같았다. 사실 이후 WU와 EUAN은 이 부패 사건에서 승소할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의도적으로 함정을 설치한 것은 HEI, FENGYI의 경계심을 완화해야만 다음 계획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후 2인의 손실은 단지 적을 유인하기 위한 속임수일 뿐이었습니다. HEI, FENGXI를 뿌리 뽑고 YINQUAN, SHUIXI를 완전히 제거하여 그를 세계 경쟁에서 실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팽주는 군대를 모집하여 그를 신문하기 위해 이후 WU와 EUAN에 왔습니다. 그녀는 팽 LANXI가 자신의 계획을 간파한 것에 화가 났지만 이후 WU와 EUAN은 그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그가 왕자의 칭호를 얻도록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FENGJU는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뻤지만 이후 WUFAENG 이 자신을 도와주게 되어 자신이 변장한 축복이 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팽 LANXI가 팽주셋 전보다 큰 아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까지 유일한 방법은 이하옹 킹 이팽 LANXI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후 WU와 EUAN은 FENGJU에게 HEI, FENGXI를 다루는 방법이 담긴 비단 가방을 주면서 큰 연극에서 그와 협력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흑공이가 양성의 정세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인노송 은희를 위해 특별 조사를 하여 양성이 1년 내내 개두사 우명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알아냈다. 비록 왕의 명령이 있더라도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우밍은 LIAENGC의 이치ENG을 통제하기 위해 이하옹 킹에게 피우리어 리버 상류의 댐을 건설하도록 제안했지만 진행 속도가 매우 느려서 HEI에게는 형식적인 덮개에 불과했습니다. FENGXI는 LIAENGC의 이치ENG에 들어가고 싶었고 이우밍을 먼저 죽여야 했습니다. 이때 ZHONGLI는 팽주가 법정에 갔다가 이후 WU와 EUAN을 만나러 왔다고 보고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화가 나서 이후 WU와 EUAN과 헤어진 것처럼 보였고 이후 WU와 EUAN 이 사람들을 YONGJING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비리 사건은 위무위안이 주도했지만 헤이펑이는 자신이 베이징을 떠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BAEI JIAEND는 워행사부에게 2명의 경호원, 즉 JIZHOU JIUHAEI 경호국의 최고 경호원인쟁 JIUHAEI와 BEIZHOU XIAENG와 EUN, 사올의 소유자인 키안 HENIAEN을 찾도록 맡겼습니다. BAEI JIAEND는 누군가가 가짜 명령을 사용하여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언급하고 비밀리에 조사한 결과 보호자이기도 한 공예지가 실종된 것을 발견하여 그 토큰이 공예지와 공동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머지 수호자들의 신원을 조사하는데 모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습니다. 이날 첫 눈이 내리자 흑풍이는 이 장면을 활용해 사랑을 고백하고 싶었고 종리의 제안에 따라 로맨틱한 고백 장면을 계획했는데 이때 백봉이와 풍치우가 식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거의 알지 못했다. 난로 주위에 수프를 마시면 너무 즐겁습니다. 팽QI더WU는 처음에는 매운 음식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먹어본 후에는 다른 맛을 느꼈습니다. 팽QIW는 BAEI, FENGXI, 가 TI의 ENS의 ECU의 ENG 색의 제자였기 때문에 QINGZHOU 골동품 수프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BAEI, FENGXI는 단순히 자신이 QINGZHOU 출신이고
팽이 QINGZHOU의 성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말이 나오자 풍치우는 크게 감동했습니다. 처음에는 칭저우의 풍이운공주도 있었고 다음에는 백봉이 같은 인물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추측을 할수록 BAEIFENGXI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그녀는 팽 QIW와 내일 남자 복장을 하고 딸의 가족의 제안을 받지 않고 함께 야생에서 말을 타기로 합의했습니다. 팽 QIW는 이 말을 듣고 즉시 동의했습니다. 한편 HEIFENGYI는 오랫동안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오랫동안 BAEIFENGXI를 보지 못했습니다. ZHONGLI가 그녀의 행방을 보고하고 나서야 그는 그녀와 팽 QIW가 함께 지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루 종일 그 일이 그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ZHONGLI는 HEIFENGXI에게 너무 비관적이지 말라고 위로했습니다. CHUXUE가 실패하더라도 다른 프로그램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HEIFENGXI는 동화책의 내용을 따라 BAEIFENGXI를 초대하여 불꽃놀이를 즐길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흑봉이는 집안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백봉이가 약속 장소에 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백봉이와 풍치우가 남장을 하고 함께 향각방에 들어갔다가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때 향글 광장에서는 소은기녀가 많은 젊은 스승들을 대상으로 연회를 베풀었고 시회에서 우승한 사람만이 그녀와 함께 밤을 보낼 수 있었다. 호기심에 백봉이는 즉석에서 시를 지어 군중의 박수를 받았고 소인의 호의도 얻었다. SHAEOYIN EBAEIFENGXI를 텐트로 초대하여 함께 술을 마시자 BAEIFENGXI는 갑자기 오늘 밤에 다른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서둘러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흑봉이는 시회가 끝나자 서둘러 샹글팡으로 달려갔으나 아무 말도 없이 백봉이가 자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화가 나서 강제로 밖으로 나가게 했다. BAEIFENGXI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고 HEIFENG을 진정시킬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기분이 누그러진 것을 본 ZHONGLI는 즉시 불꽃놀이를 켜라고 명령했습니다. 완벽한 분위기를 활용한 흑봉이는 뜻밖에도 백봉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는 형편없는 불꽃놀이 실력조차 싫어했다. 주목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나중에 HEIFENGXI는 분노하여 방으로 돌아갔고 BAEIFENGXI는 멍하니 혼자 남겨두고 불꽃놀이를 자신이 신중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 내리는 밤 불꽃놀이의 낭만적인 계획은 실패했지만 흑풍이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리에게 많은 이야기 책을 찾아 공부해달라고 부탁했고 마침내 백풍이를 초대하여 상원의 밤의 등불을 즐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호안 NI의 ENG 은차를 가지고 문으로 와서 두 사람이 내용을 논의하는 것을 듣고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짓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 BAEIFENGXI는 펜 QIW와 체스를 두는 동안에도 그날 밤의 장면이 계속해서 그녀의 마음속에 반복되었습니다. 펜 QIW는 BAEIFENGXI가 이상한 여자라는 것을 알고 자신과 HEIFENXI가 군주에서 종속관계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BAEIFENGXI를 돕기로 결정했으며 HEIFENXI의 단점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도 그녀는 항상 그녀의 눈에 미소를 짓고 그녀의 눈썹에 미소를 지으십시오. 펜 QIW의 말을 듣고 BAEIFENGXI는 잠시 부끄러움을 느꼈고 이전 사건에 대해 짜증이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펜 QIW는 HEIFENGXI가 자신의 감정을 다시 그녀에게 표현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BAEIFENGXI는 이 말을 듣고 다음에 일어날 일을 상상하면서 부끄러워 보였고 마침내 그녀의 심장이 떨어졌습니다. 호안 NI의 ENG 은된 RUSONG을 찾기 위해 솔선하여 HEIFENGXI가 BAEIFENGXI에 관심이 있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와 결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BAEIFENGXI를 데려오기 위해
TIAENSHUAENG 종파의 수장과 협상하기를 원했습니다. 전화를 떠나십시오. 처음에는 RUSONG은 그런 사악한 일을 할 생각이 없어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호안 NIAENG은 실제로 주도권을 잡고 BAI JIAEND에게 초대를 보냈습니다. 전 여왕과 고아. 그제서야 그는 동의했습니다. 신중히 고려한 끝에 임노송은 백건덕을 만나 자신의 목적을 솔직하게 설명했다. 천상종은 비록 유명한 종파였지만 여전히 강호종이었다. 백풍이가 용평중과 결혼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녀의 기질은 자유롭고 여유로운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왕가의 고귀한 아내로서의 지위에 적응해서는 안 됩니다. BAI JIAEND는 된 RUSONG 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했으며 그것을 은폐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그가 원앙을 이기기를 원했습니다. BAI JIAEND는 된 RUSONG의 목적을 이해했습니다. 낸 RUSONG은 단순히 BAI FENGXI가 세상의 사람이고 팽 LANXI에 합당하지 않다고 느꼈지만 낸 RUSONG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낸 RUSONG의 견해에 따르면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은 단지 평범한 사람들일 뿐이며 BAI JIAEND가 그것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BAI FENGXI가 다른 안뜰로 돌아왔을 때 그는 HEI FENGXI가 자신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낸 RUSONG 이 아버지에게 BAI FENGXI를 제지하고 징계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BAI FENGXI는 이미 ZHONGLI가 앞으로 나왔다는 것을 알고 HEI FENGXI가 BAI FENGXI에게 와 EU의 이엔화 이을 강가에서 만나자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BAI FENGXI는 HEI FENGXI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추측했습니다. BAI FENGXI는 WUSHAN의 노인 TAIYIN 이 직접 양조한된 RUSONG QING와 EUN 뿌잉을 제공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고 낸 RUSONG 이 자신의 의심을 풀기를 바랐습니다. BAI FENGXI는 된 RUSONG EHEI FENGXI 의 WUSHAN 많던 여행을 알고 있었고 이 QING와 EUM 뿌잉은 그녀와 HEI의 FENGXI가 함께 여러 단계를 거친 후 우연히 얻은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낸 RUSONG은 사랑과 결혼의 핵심은 잘 어울리고 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BAI FENGXI의 관점에서 사랑은 함께 할 운명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낸 RUSONG은 BAI FENGXI의 말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팩맨에게 상황을 평가하는 것도 자신의 의무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오늘 만났을 때 낸 RUSONG은 BAI FENGXI가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을 보고 배웠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ZHONGLI는 HEI FENGXI에게 다른 병원의 소식을 보냈다고 보고했지만 BAI FENGXI는 서두르고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낸 사람은 BAI FENGXI 다른 RUSONG의 집에 갔다고 대답했습니다. HEI FENGXI는 BAI FENGXI 가렌 RUSONG을 보러 간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이때는 RUSONG은 자신이 이전에 다른 안뜰에 갔다고 고백하고 BAI JIAEND에게 제자들을 제지하고 얽매이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세상의 거칠고 굴욕적인 사람들과 귀족 가문의 귀족들은 서로 같지 않습니다. 비록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은 전하의 결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황후가 먼저 챙겨주니까 놔둘 수는 없잖아요. HEI FENGXI는 이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낸 RUSONG은 BAI FENGXI가 결국 세상의 여성이며 그와 HEI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FENGXI의 고귀한 몸매. 게다가 HEI FENGXI는 아직 왕세자가 아닙니다.
렌 RUSONG 은 처벌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HEIFENGXI는 호안 NIAENG 이 매우 당황한 것을 알고 렌 RUSONG 이 무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누가 그를 선동하는지 물었습니다. 렌 RUSONG 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호안 NIAENG 은 겁이 났습니다. HEIFENGXI는 명확하게 이해하고 렌 RUSONG을 먼저 내려놓았습니다. HEIFENGXI는 호안 NIAENG에게 내일 아침 일찍 집을 떠나라고 요청했습니다. 호안 NIAENG은 문제를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HEIFENGXI는 호안 NIAENG 이 한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배신자라는 것. 원나라의 밤. HEIFENGXI는 BAEIFENGXI에게 나오라고 요청하고 렌 RUSONG 이 다른 안뜰로 간 것에 대해 BAEIFENGXI에게 사과했습니다. BAEIFENGXI는 HEIFENGXI가 BAEIFENGXI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려고 할 때 당황하여 HEIFENGXI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한 것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말하다. BAEIFENGXI는 HEIFENGXI가 서두르는 것을 보고 먼저 가도록 요청했습니다. 썰물이 다가오자 우명은 홍수를 막기 위해 수로를 청주로 돌렸다. 청주 왕자는 청에서 50리 떨어진 진병량에게 편지를 보내 우명에게 도움을 청했다. 왕 총리는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유명을 약화시킬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진 총리는 유명이 약해지더라도 양청 사람들을 구출하고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양청을 되찾을 기회. HEIFENGXI는 아버지를 만나기를 요청했고 아버지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기꺼이 양성으로 가서 댐을 건설했습니다. 결국 왕자들은 도성을 떠나지 않았고 가신국도 세우지 않았다. 진나라 재상은 흑봉이가 대용왕을 위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1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선왕은 폐위 후 군사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여 일찍부터 제후들에게만 영지를 다스리도록 허락하였다. 그러나 용왕은 백리에게 이를 어겼다. HEIFENXI가 LI의 ENGC의 ECENG의 군사 및 정치 권력을 독점할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HEIFENGXI가 많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군사 계획은 교활한 LIAENGC의 ECENG 군 총독 이후 밍을 물리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BAEIFENGXI는 QINGZHOU가 곤경에 처했다는 편지를 받았고 그의 주인 BAEI-JEI의 END에게 LI의 ENGC의 ECENG으로 가라는 지시를 요청했습니다. 호안 NIAENG 떠났을 때 그녀를 배웅한 사람은 ZHONG LI뿐이었습니다. 용왕은 흑봉이에게 정예병이 아닌 악당을 주었다. 흑봉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 그의 아버지를 알고 있었다. 하나는 좋은 도시가 보호되지 않는다면 전쟁을 시작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천성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정예병과 강한 장군을 주면 좋은 도시에 군대를 두는 것에 대한 자존심이 상하므로 이번 여행에서는 자연스럽게 군대가 약화될 것입니다. BAEIFENGXI도 LIAENGCHENG에 가고 싶었고 우연히 HEIFENXI와 함께 여행 중이었습니다. FENGJU는 HEIFENG와 EI가 수도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후 WU와 EUAN 이준 팁 가방을 빨리 열어보고 HEIFENG와 EI와 HEIFENG와 EI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FENGJU 맨선에 있는 BAEILISHI의 스파이는 이 문제를 보고하기 위해 왔습니다. BAEILISHI는 HEIFENG와 EI가 자신의 비장의 카드를 숨겼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할 방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했고 군인들은 불평하며 그만두라고 소리쳤다. 흑풍이는 진흙탕을 행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차에서 바로 내려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며 모두의 길을 열어주었다.
이후 WUIUAEN 백 FENGXI 바 YINQUAN 오아우터 퍼비리언 백 FENGXI 임을 왕조에 밝혔습니다. 이제 YOUZHOU의 호와 CHUNRAN 공주는 사위를 선택하고 싶어 했습니다. 왕조는 유주와 결혼하려고 했지만 그가 유주로 가기 전에 먼저 기주의 내부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우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화출란이 사위를 선택하고 싶다는 소식은 6개 주에 퍼졌고 응답하지 않은 영저우를 제외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곧 결혼을 청혼하러 올 것이라고 답했다. 왕조의 왕세자도 직접 올 것이다. 왕조는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유주를 위해 세상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녀는 여전히 유주에 머물 수 있을 것이다. 왕조가 오고 아버지가 머물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화추녀는 유주에 머물기를 고집했는데 청왕 하나 세대는 그 뒤를 따르고 싶었는데 그런 왕조는 좋은 사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했다. 행군 도중 갑자기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헤이펑씨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해냈고 헤이펑씨는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BAEI-FENGXI는 HEI-FENGXI의 상처를 치료했고 HEI-FENGXI는 BAEI-FENGXI 가 군인과 함께 가는 동안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백봉이가 이를 막고 같은 옷을 입고 함께 자는 것은 좋지만 흑봉이의 위신을 떨어뜨리므로 병사를 호위할 때에는 예의를 지켜야 한다. BAEI-FENGXI는 HEI-FENGXI에게 자신이 비공식적인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머물 것을 요청했지만 결국 그녀는 푹신한 침대에서 자고 HEI-FENGXI를 바닥에서 자게 했습니다. 후에 FENGXI는 달콤한 대접이었고 행진은 힘들고 길었지만 하얀 바람과 저녁이 동반되면서 가장 아름다운 날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갑자기 까마귀 떼가 공격해왔습니다. 이는 좋은 징조가 아니었고 사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BAEI-FENGXI는 어제 HEI-FENGXI의 여행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아직 그 권위를 확립하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